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고 상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길고 지루하고 가슴 졸이는 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에 합동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하고 그 첫 대상자도 공개가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오프닝에 생생하고 상생한 경제 이야기만 전달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일주일 방송하면요. 네.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생한 소식인 건 사실인데요. 생생한 소식은 사실인데 좀, 상생까지 아니어져요. 네, 좀 답답한 네. 생생한 소식인 거죠. 그러게요. 그래도 생생하게 위원님께서 오늘 이 뉴스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금감원이 합동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뭘 하는 겁니까? 그동안은 뭘 못 알아내서 지금 합동 현장 조사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지난해에 금감원 이제 자산운용검사국에서 이제 네. 검사를 실제로 나갔었고요.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해당 펀드를 계속 팔아서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제 이를 검찰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제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금융감독 당국의 판단인 거고요. 지난해에는 자산운용검사국에서만 단독으로 이제 나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분쟁조정 2국, 그다음에 민원분쟁조정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이 합동으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번에 합동 현장 조사를 나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겠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실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신한금융투자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판 이 정황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무역금융펀드 운용 및 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사기 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사기나 착오 등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려면 굉장히 자세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역금융 판매사들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운용과 설계 과정에서 이 사기 행위가 있었느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판매 행위에서 불완전 판매가 실제로 존재를 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확인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확인 사항이 두 개인데,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 우리 기존의 DLF 사태 때도 나왔던 그렇습니다. 그 불완전 판매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 않고 상품을 팔았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사기 혐의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실이 나고 있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만약에 그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펀드를 판매를 했다면 이건 사실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사기 행위, 금융 사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형법의 적용까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사기 혐의를 받았던 경우들이 많습니까? 거의 잘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불완전 판매 지난번에 이제 DLF 사건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때는 불완전 판매 이슈가 이제 메인이었죠.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불완전 판매 이슈도 물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이슈가 사실 이거 금융 사기 아니냐. 부실 나는 거 알고 있었으면 사실은 판매를 중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만약에 부실이 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계속 판매가 되었다면 이거는 이제 금융 사기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판단인 거죠. 그러면 위원께서 보시기에도 이렇게 사기 혐의를 받을 만한 정황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이 외부로 발표된 사안들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검찰로 이제 이관을 하게 되고요.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소와 관련된 이제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구체적인 사안들이 이제 어떠한 실제로 사기로 인정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네.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특히 외부에 공개된 정보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좀 이른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불안전 판매 플러스 사기 혐의까지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금융당국이 이게 사기 혐의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투자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분쟁 조정안이 검토 중이라던데요. 네, 검토 중이기는 한데요. 지금 100%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큰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기 행위가 맞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그러면 이제 라임 자산운용과 이제 그 신한금융투자 쪽에 양쪽에 이제 아마 금융감독당국은 양쪽에 이제 책임을 공통적으로 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두 이제 금융회사에서 책임을 일정 부분 지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100%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예를 들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에 공통적으로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라임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러게요.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고 해도 사실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원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라임자산운용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행위가 인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묻는다고 하더라도 네. 라임 자산운용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100%가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게요. 라임 자산운용이 지금 돈이 없어서 고객들 돈도 좀 못 돌려준다고 하는 판국에 그렇습니다. 100% 지금 이제 자본금 규모도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보통 사모펀드 자산운용회사들이 자본금을 그렇게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8조까지 네. 자본금을 확보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20억, 30억 뭐 이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도 흔히 관찰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상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죠. 근데 아까 위원님이 이거는 형법에도 걸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금융사기로 판정을 받게 받으면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형법의 영역으로 네.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100% 돌려받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관련자들이 이제 그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처리를 받게 있는 되죠. 거죠. 네. 근데 지금 다 잠수 탔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지금 이제 거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금 이제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이제 부사장님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현재 뚜렷한 행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지금 남아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돈도 못 돌려받고 네네. 거기에다 불안전 판매에 사기 혐의까지 지금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책임져야 할 책임자는 없어졌고. 행방불명 상태인 거죠. 그러게요. 참 답답한 상황인데 14일 기준으로 총 227건이 금감원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라임 관련해서 피해본 분들의 그 접수겠죠. 네네. 라임의 자펀드 손실률이 통보되면 분쟁 조정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많아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라임 자산운용이 운영하고 있던 그 세 개의 모펀드의 손실률이 발표된 상태고요. 이제 많게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46%, 47% 이 정도의 지금 손실률이 이제 나고 있는 모펀드도 있고요. 좀 작게는 10%대의 네. 이제 손실률이 나고 있는 모펀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투자자분들에게 더 중요한 거는 모펀드의 손실률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자펀드의 손실률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모펀드 3개에 지금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자펀드들이 달려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 자펀드는 일반적으로 그 TRS 계약, 요즘 많이 보도가 되죠. 그 TRS 계약에 의해서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자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펀드마다
그 레버리지 수준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모펀드에서 50%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쳐도 자펀드에서는 손실률이 거의 100%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 TRS 계약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대출금을 당겨서 투자에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손실률을 보이는 자펀드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아마 98%, 99%까지 이르는 그런 손실률을 보이는 자펀드들이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분쟁 조정에 관련된 신청은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더 많은 숫자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펀드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지만 제가 이해한 바를 좀 정리해 드리면 지금 일단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오픈된 건 모펀드 3개이고요. 모펀드 내에 여러 개의 자펀드가 있는데 네네. 그 자펀드는 TRS 때문에 더 피해 이게 커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거의 100%까지도 손실률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이제 자펀드는 말씀 이제 정확히 요약해 주셨는데요. TRS를 얼마나 땡겨서 썼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거의 100%의 손실률을 보이는 그런 자펀드도 존재할 것 같고요. 네. 또 조금 다행스럽게 조금 손실률이 낮게 예를 들자면 20%에서 30% 수준의 손실률이 머무르는 그런 자펀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TRS라는 게 일종의 담보 대출이고 쉽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수익이 날 때는 투자자가 2배로 이득을 얻을 수 그렇습니다.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때는 2배로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의 모펀드 손실률이 낮지만 네. TRS를 맥시멈으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40%가 아니라 80%. 만약에 45%의 손실이 났으면 90%의 손실이 나는 거죠. 큰일이네요. 지금 일단 오늘자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무역 금융펀드에 투자된 자펀드가 38개고요. 네네. 금액이 2,438억 원이라고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엄청난 상당히 거니까.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은행의 서술로 봐서는 이게 투자자들보다 본인들이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된 문제점 저도 예전에 지적하기는 했는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대출이니까 이제 당연히 선순위 변제권을 가진다라고 네.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와 대출의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보통은 이제 당연히 대출이 우선순위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금 논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당연히 이제 우선 변제권을 계약서 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유리한 상황인 건 분명하죠. 그러면 지금 은행이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은행이 먼저 자금을 회수하자니 고객들 민심이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투자자 원금부터 가져가세요 하자니 금액이 너무 크고 그 은행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은행은 기본적으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아까 말씀하신 상당히 것처럼. 높습니다. 이게 계약서상으로 네. 보호되는 권리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번 사태가 가지고 오는 사회적 파장이 지금 어마어마하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 변제권을 100%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자, 소비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빠질 가능성들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조금 부드럽게 일을 처리해 보자라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100% 포기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부담스럽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이제 양보를 하는 선에서 이제 조정안을 도출할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감 먹을 정도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들이 더 높다고는 예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조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쉽게 말해서 이제 양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은행, 뭐 우리 신한, 하나, 뭐 삼성증권 이런 은행들은 라임자산 운용을 상대로 지금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일단 투자자들대로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거액의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이제 불안전 판매 의혹이 제기된 펀드 운용 담당자와 판매사 직원들을 상대로 지금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게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이게 가능합니까? 펀드 운용 담당자에 대해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펀드 운용 회사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개인 펀드 운용 담당자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이 투자자들의 이 피해를 보상할 만큼 충분한 재원과는 엄청나게 네.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라임 자산 운용을 상대로 이제 사기 행위가 있었으니까 해당 자산 운용사가 책임을 져라. 네. 라고 소송을 내서 승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라임 자산 운용이나 해당 펀드 운용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충분히 보상될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조금 낮아 보인다라는 우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이분들은 판매사 직원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일까요? 판매사 직원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판매사에서도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네. 판매사에서도 지금 해당 펀드에서 이미 부실이 나고 있는 사실을 인지를 했다면 그러면 이 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판매 행위, 부당 그렇죠. 판매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판매 회사를 상대로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게 판매 회사 자체가 펀드 부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건 전 이해가 가는데 직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보통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의 그 이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회사와는 그러게요.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100% 제가 그냥 소설 쓰는 건데요, 위원님. 네, 만나봐 주세요. 네네. 이게 지금 거액의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보통 우리 돈 많은 분들은 자산 운용을 다 개인 매니저들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은행 PB 센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활용을 근데 하시죠. 네, 그런 분들이 뭐 예를 들어 은행에 속해 있지만 사실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래서 그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걸까요? 판매자들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근데 그걸 알 텐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 펀드는 사모펀드란 말이에요. 네.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슨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이 뭐냐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경험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위험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네. 이렇게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가정인 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DLF 사태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최대가 이제 그때 90%였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그랬죠. 조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도 이 사모펀드고 대규모 자금을 이제 운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가 인정된다고 서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 비율이 지난번처럼 높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펀드 운용 담당자보다는 사실은 판매 회사와 그쵸. 이런 이제 소송을 벌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거고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만약에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에 관련된 재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주체와 이런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 거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럼에도 이렇게 한 게 제가 궁금해서 흔한 일은 아니어서 네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투자자들 계시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라임 투자자들은 지금 속상하니까 이분들한테 괜히 물어보시면 혼나고요. 네네. 그 자산 관리라는 거액의 투자자들한테 혹시 이런 개인이 투자 관리를 했을 때 손실이 났을 경우 개인한테 이렇게 소송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금융당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현재의 상황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모든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지리한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그 소송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은 사실 확인입니다. 그렇죠. 불안전 판매가 실제로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실제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이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런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만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후속적인 작업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 작업을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고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검찰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빠른 속도로 조정과 소송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당국의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다시 한번 저도 촉구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